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평택들로서 잘 지내고 우후에 갈게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 들어주세요. 몇 마디 더 말씀을 나누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재촉하듯 아빠를 바라보네요. 그러라시네. 평택에서 제사 다 무시고 넘어가면 돼. 그래도 돼. 단시인 제사 참석 안 해도 된대. 몇 번을 말해. 아이 어차피 명절 당일 제사야.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틀림없이 버릇일 텐데. 됐어. 이 엄마도 예전처럼 못 그러셔. 이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엄마는 할아버지의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와 저보다 먼저 시댁에 가서 그 많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명절 이후 찾아오시는 손님들 대접을 도맡아야 했기에 친정 방문한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스치듯 들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걸로 아빠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에 가겠다는 눈치를 보이기만 해도 입을 태빨 대미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명절 직후 방문하는 시누이의 엄청난 불평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 엄마 참 불쌍해요. 할머니 성화 정도야 흔히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희 분가는 사실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에게서 비롯되었거든요. 흔히 딸이난 시어머니와 말리난 시누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딸이난 시누이와 말리난 시어머니의 양산을 보였다고 해야 맞는 거였으니까요. 누구 하나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성향 자체가 워낙 소심한 분이었어요. 자기 누나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그런 분이 못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셨고요. 저라도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엄마에게 된통 혼이 나는 통에 그러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부모가 고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 부모를 막은 게 다름 아닌 저예요. 저 덕분에 부모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으셨고 덕분에 엄마가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자랑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를 위기에서 구한 달이니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인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한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과 교수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듣기 좋게 말하니 이런 거고 사실은 누구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에 떠오른 알고리즘을 보며 눈이 빠지게 일하는 불쌍한 인간인 거요 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희 선배들은 지금 저희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선배들이란 술자리를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랍니다. 자기들은 퇴근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요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규정되는 통에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덕분에 선배들의 전설적인 무용담은 그저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허위만 번지르르 한 직업인 건 맞아요. 제가 제 일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덧붙이자면 그래도 좋은 점도 많아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만 잘 만들어도 재벌 못지않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된 프로그래머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프로그래머여서 좋았던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굴을 납작하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쥐잡듯 하며 산 우리 부모는
요새 죽은 듯 살고 있답니다. 예전 구모를 떠올리면 상상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구모라면 세상 거칠 것 없이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보면 3대가 누구건 화부터 내던 분이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이 살다 보니 그리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중 가장 만만한 상태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진짜 저희 엄마 고생 많이 했죠. 사실 우리 구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좀 괄괄하긴 해도 생활력도 강하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려울 때면 구모부 몰래 아빠 손에 돈도 쥐어줄 만큼 정도 깊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야 어린아이였으니 그런 사실조차 몰랐지만 가끔 엄마 아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구모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쉬던 때가 그쯤 아니었을까요? 제가 중학생 무렵부터 그런 기미가 느껴졌어요. 그때가 따지고 보면 구모부 병원이 잘 된 직후였을 거예요. 저희 구모부가 의사세요. 전공이 피부과신 분이시죠. 저 아주 어릴 적에 음식을 잘못 먹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걸려간 구모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흔히 의사라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구모부는 안 그러셨어요. 헤이 우리 은지 씩씩하네. 이 정도로 씩씩하면 주사도 잘 맞겠다. 그지? 나 완전 씩씩하지? 고모부 약속 지켜야 돼. 너 주사 잘 맞고 약도 잘 먹으면 인형 사주는 거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고모부가 은지 약속 잘 지키기만 하면 인형 1개, 아니 2개도 사줄게. 덕분에 주사 맞을 때도 안 울었고 약도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모부는 약속대로 인형을 사주셨고요. 생각해보면 전 혈육인 고모보다 오히려 고모부랑 훨씬 더 사이가 좋았네요. 그만큼 고모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사로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그리 탁월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분이 피부과, 내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까지 거느린 중소병원의 병원장이 된 건 순전히 구모 탓이었답니다. 원래 저희 구모가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의사이던 구모부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신 거랍니다. 결혼 이후 다니는 병원을 나와 자기 병원을 차리게 된 것도 구모 때문이었고요. 사실 구모부 상향대로라면 독립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셨을 거예요. 아무리 페이닥터라 해도 받는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많았거든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 직업이고요.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에 최적화된 조건이었죠.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구모의 성화 때문이었답니다. 후장된 안락함에 포기할 만큼 구모는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좋게 보면 도전 정신이 큰 거였겠지만 사실 실패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었죠. 집안에 재산이 많아 병원 하나 차려줄 만큼이라면 실패해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집안 재산으로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의사들이 개원을 할 때 대출을 받아 병원을 차리는 이유예요. 문제는 그 대출 액수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조그만 병원을 차릴 때도 들어가야 할 돈이 엄청나거든요. 문제는 장비 때문이에요. 의료 장비들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을 넘는 것도 있어요. 의사도 아닌 제가 이런 걸 알게 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병원을 차리고 나서 정말 힘들어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구모부 본가도 넉넉지 않았던지라 거의 전부에 가까운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셨대요. 덕분에 매달 나가야 하는 이자가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의사였지만 실상은 매달 펑크나는 은행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때문에 구모가 보험 영업도 뛰셨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 파트타임으로 간호사 일도 하셨어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고생 하신 거였죠.
그때 부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사신 분이었답니다. 정말 힘든 와중이었지만 가족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은 분이셨고요. 따지고 보면 부모가 가장 꿈을 기울인 가족이 아빠세요. 아빠가 부모 도움을 적지 않게 받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에게 험하게 대하는 부모를 보면서도 격하게 항의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당시 부모가 힘들게 사시면서도 아빠가 어려울 때면 자기 일도 미뤄둔 채 선뜻 아빠를 도우셨대요. 지금이야 중소기업의 이사로 일하시니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 당시 아빠가 후기롭게 자기 사업을 하시던 때였어요. 사업이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나셨답니다. 그래도 집에 돈은 가져다 줘야 하잖아요. 아내와 자식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당장 직원들주 월급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벅차하셨으니까요. 그거란 부모가 아빠에게 선택 돈을 주신 거였어요. 부모도 매달 내야 할 엄청난 이자 때문에 발자에도 없는 온갖 일을 하시던 때였으니 사실 그 돈을 준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뜻이죠. 그런 부모였으니 더더욱 달라진 부모를 보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 역시 부모가 아빠를 두은 사실을 잘 알았으니 부모를 쉽게 거스르지 못했던 거였죠. 부모란 존재에 대해 애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계속 그랬으면 참 화목한 가족이었을 텐데요. 서서히 부모가 변해간 게 문제였어요. 부모부가 병원에 개원하고 2년 정도 지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부모부 자체가 좋은 사람이자 좋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간 건 당연했죠. 사람 좋지 게다가 실력까지 겸비했으니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일이 늘 밖에요. 거기다 입소문까지 더해지니 병원 대기실이 옅어질 정도가 되어갔답니다.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각이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자 부모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어요. 병원을 더 확장하는 거였어요. 처음 병원을 개원할 때와는 달리 이미 단골이 차고 넘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 처음 겪었던 고생을 반복할 이유는 없었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병원을 확장 이전하고 나서도 여전히 환자들은 대기실을 광배웠죠. 부모부는 연신 힘들다면서도 흐뭇해하셨지만 부모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간호사만 하기엔 아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업은 저희 아빠가 아니라 부모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연예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미어터지자 부모는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어차피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도 아플 수 있을 거란 생각이셨죠. 그 사람들을 꼭 피부과 진료만 보게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셨어요. 그 문제로 부모부랑 의견 다툼이 있었다셨어요. 부모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것도 병원의 부서로 넣자는 생각이셨거든요. 어차피 치료를 볼 의사만 구하면 되는 일이니 크게 이상한 생각도 아니었죠. 다른 중대형 병원들도 그렇게 커온 게 사실이고요. 근데 부모부는 그 정도 욕심은 없으신 분이셨다는 게 문제였죠. 부모부는 그저 친근한 아저씨 같은 피부과 원장으로도 만족하실 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부모가 그게 아니란 거였죠. 간호사 출신인 부모는 대형 병원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다는 걸 몸소 체득하신 분이셨죠. 자기라고 그 돈을 못 벌 이유는 없지 않냐 생각하셨으니 무슨 과든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결국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들어서고 나중엔 비뇨기과까지 만드셨어요. 처음엔 퇴학해하던 부모부도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니 크게 토를 달지는 못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들이 늘었지만 그건 모두 부모가 해결하셨답니다. 부모가 병원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업무 과정직을 수행하신 결과였어요.
덕분에 병원이 커져도 고모부는 자신의 전공 과목만 처리하면 됐었죠. 모든 게 고모의 말대로 돌아가면서 고모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병원의 직원들조차도 병원장인 고모부보다 고모 말을 더 잘 따랐을까요? 한마디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다들 입 닫고 쉬쉬한 거였죠. 고모 눈에 어긋나면 더 이상 병원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라는데 누가 고모 말을 거역하고 고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전에 어떤 정치학자가 그랬다지요. 모든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요. 고모가 바로 그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병원의 절대적인 권력이 된 고모가 급속도로 변해갔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앞에서 절절 기는 모습을 보이니 자연스레 기고만장해진 거였죠. 그게 병원에서만 그러면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집에서까지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였어요.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저희 엄마였고요. 집안의 장녀이기도 한 고모는 원래도 장남인 아빠 몫까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굳이 앞서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모가 스스로 집안일을 챙기려는 생각이 강했던 탓도 있었죠. 어머니 그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고모가 저희 아빠를 도왔던 방식처럼요. 근데 고모가 병원에서 성공을 맛본 후 툭불 장군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성향이 집에서도 유사하게 발휘되면서부터 혼란이 잦아졌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병원 직원들 대하듯 엄마를 대한 거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딸이니 그럴 수도 없었고요. 아빠야 원래부터 고모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순둥이 둠생이니 그럴 필요조차도 없었죠.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특별히 반항적인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보다는 기가 세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분은 닮는다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한다고도 하고요. 그런 사람인데다가 어려울 때 고모 도움을 받은 적도 많아서 애당초 고모에게 거스를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큰 부딪힘이 없었어요. 저희야 그저 고모의 성공에 따른 고모의 과시 정도를 보며 놀라워하는 정도였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모가 확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생신때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잠깐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할아버지 댁에 갔었어요.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집안 잔치를 벌이는 수준은 아니니 적당히 가서 준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거였죠. 근데 고모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자기가 이제 지역의 유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니 당신 부모의 생신 역시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차리겠다고 나섰답니다. 우리 엄마가 와 있을 줄 알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재료를 준비해 본가에 갔는데 엄마가 없었던 걸 알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고각해진다더니 엄마가 딱 그 짝이었어요. 평소라면 고모 전화를 안 받을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다른데 정신에 팔고 있다가 그 전화를 못 받았대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둔 채 다른 일을 보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을 맞고 말았답니다. 옳게 뭐하는 사람이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전화도 안 받아? 이러기 싫어서 전화 입을 안 받은 거야? 그냥 죄송하다고 말했으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지도 몰랐지만 평소 근무를 잘하는 엄마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대처한 게 문제였어요. 근무가 달라졌다는 걸 몰랐으니 그런 거였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프세요. 저 이렇게 왔잖아요. 엄마 딴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갈 생각이셨을 겁니다. 이전이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을 테니까요. 엄마가 아는 부모였다면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고는 금세 웃는 얼굴로 함께 일하자던 분이셨으니까요. 근데 부모가 그 옛날에 그분이 아니시라는 게 문제였어요.
혐오니건 어디서건 자기 말 한마디면 다들 그게를 조아리고 절절 매는 생활이 어느덧 몸에 배어버린 뒤였으니 엄마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심히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먼저 아니야? 우냐우냐 하니까 진짜 선에 막 넘네. 한껏 굳어진 얼굴로 냉랭하게 말하는 부모를 보면서 엄마도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셨지만 그래도 10년에 훨씬 넘게 겪어온 부모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셨대요. 그게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 아직 안 넘었는데 죄송해요. 이제 선 넘어가서 일할게요. 그렇게 부엌으로 넘어가면 여느 때처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이전이라면 언제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럴 순 없었죠. 엄마는 그대로였지만 부모는 그대로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좋게 대하니 만만해 보이지? 부모가 들고 있던 시금치를 엄마 쪽으로 냅다 던지셨어요. 엄마도 그걸 보고 있던 할머니도 다들 엄청나게 놀라셨대요. 할머니가 존재에 나섰지만 좀처럼 부모의 화는 풀리지 않으셨고요. 그때부터 부모와 엄마 사이가 제대로 틀어졌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어졌다기보다는 부모의 후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날 어린 제가 보기에도 집안 분위기가 싸했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부도 있었으니 더 이상의 큰 소리가 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이상했던 것은 분명했어요. 그래도 사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한 하루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빠도 그랬고 엄마 역시도 그랬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혹시 형님 병원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저런 일로 화내실 분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이 정말 병원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매형 얼굴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우리 누나 갱년기 오는 거 아니야? 하하. 엄마가 조금 감정이 상하기는 했어도 부모에 대한 타박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간 부하온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끔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이 행세 따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누구보다 걱정하며 진심으로 도와준 분이셨어요. 자기 일보다 먼저 가족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잠깐 그랬다고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모는 안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엄마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신 거였답니다. 그럴 리가 없었죠. 엄마는 아빠만큼, 아니 어쩌면 아빠보다 더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그랬을 겁니다. 신우이긴 하지만 믿음직한 큰언니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도 웃으며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부모에겐 그 사실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예전에 부모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랬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고요. 근데 부모가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뒤로는 그게 안 됐던 거죠. 모두들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알겠습니다만 말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에게도 tum일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 거였어요. 사실 왜 그런 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왜 그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같은 생각이에요. 단 하루의 해프닝쯤으로 생각했던 부모의 행동은 이웃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갔어요.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조차 조금씩 눈치를 챌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 증거가 바로 엄마의 행동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하지만 할머니 역시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1시간 거리긴 해도 저희가 사는 도시가 다르니 그리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생신날 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 정도에 찾아뵙는 게 원래 저희 집 모습이었어요. 1년에 한 10번 정도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자식된 둘이로 당연히 찾아뵙는 날이었으니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가끔 명절에 친정 가는 문제로 아빠랑 투닥거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더라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셨고요. 일이 힘들 수는 있어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셨거든요. 할머니나 고모가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도 아니었으니 당연했어요. 그러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걸 거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러나 했는데 저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조금은 알게 됐어요. 저도 여전히 가요. 나 내일 안산 가야 돼. 어머니가 우라셔. 엄마가? 왜? 몰라. 그냥 우래. 이유를 물었는데 어머니가 위로 화를 내시잖아. 우라면 우지 왜 그리 잔말이 많으시더라. 왜 그런데? 아니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됐어. 잘도 대답해 주시겠다. 오히려 내가 고쳐지랬다고. 나 더운나. 하지마. 요새 엄마 이상해. 아이 당신 자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전에 없이 사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누나 때문인 건가? 아빠가 답답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인 동시에 달라진 할머니가 마뜩 나서 그러는 거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금으로 인해 빚어진 거였고요. 원래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성향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집이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지만요. 그런데 고모가 큰돈에 만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기한테 사치를 부리던 고모가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까지 끌어들인 거였어요. 처음엔 괜한 돈 낭비하지 말라던 할머니가 서서히 그 재미에 빠지셨어요. 뭐 부석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겠습니까? 전에 안 하던 외출도 고모를 따라다니면서 점차 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를 호출하셨답니다. 당신이 나가야 하니 밥을 해놓으랄 때도 계셨고 묵은 이불 빨래를 하러 오랄 때도 있었고요. 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그러면서도 엄마를 혼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일을 거들어 드릴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던 분이셨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걸 넘어 엄마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며 타박을 하시기 일쑤였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역시 고모였어요. 고모는 스스로 엄마를 가깝게 여기시게 되면서부터 그 감정을 할머니에게 수시로 전달했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엄마편도 곧잘 들어주셨는데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할머니도 그런가 싶어지신 거죠. 게다가 성공한 딸이 이런저런 값비싼 선물들을 하면서부터 할머니에게도 고모의 말은 곧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고모의 말처럼 할머니 역시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곱게 보이지 않게 된 거였어요. 요새 같으면 너무 힘들어. 알아. 아무래도 내가 누나 만나서 한번 따지든 가야겠어. 당신이? 알았어. 그러다가 당신도 찍히면 어쩌려고. 찍혀? 뭐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눈앞이 원치곤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평생 누나 말에 순응했던 아빠였어요. 게다가 심약하기까지 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방귀를 들 수는 없었죠. 그대로였으면 우리 엄마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엄마에겐 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빠나 엄마와는 달리 꽤나 대차고 당돌한 딸이었죠. 그런 저를 두고 할아버지가 신기하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암만 봐도 저건 강이를 닮았어. 하는지도 모르고 더 부러지는 것도 똑같고. 네, 사실입니다. 유력한 부모를 하나도 닮지 않고 오히려 고모의 대찬 성격을 위협받은 게 저였어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근무를 혼날 수 있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근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한 것일 테죠.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행동 반경이 안산 근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그곳에 있어서요.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전공하면서 때론 밤늦게 공부를 할 일도 많아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친구 집 신세를 점점 졌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죠.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엄마 눈엔 다 큰 딸이 바깥에서 자고 들어오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짓을 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최소한 노는 것 때문에 집에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한 몇 번 그러긴 했지만요. 아무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나오면 친구들과 뒷풀이를 하기도 하죠. 그게 대학 생활의 맛이니까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안산에서 놀려면 구잔동이나 중앙동 쪽으로 주로 가게 돼요. 이런저런 술집들도 많고 맛집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고 나오는 길에 이상한 걸 봤어요. 정확히 뭐하는 술집인지는 몰랐어요. 술집 같아 보이는 가게 앞에서 후무를 우연히 봤거든요. 물론 그모는 저를 못 봤고 저만 후무를 봤죠. 그모는 대충 봐도 술이 많이 취해 보였어요. 그럴 수 있죠. 여자라고 술을 마시지 말란 법도 없고 게다가 그모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니 만날 분도 많으니까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겠죠. 근데 제가 본 장면이 너무 민망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모가 자기의 비싼 외제차를 타기 전에 배웅놓은 듯한 어떤 남자를 꽉 껴안지 뭡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엄청 잘생기기도 했고요. 50이 훌쩍 넘은 고모가 아들 버린 남자를 길거리에서 껴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격려치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 분위기를 분명히 기억해요.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봤습니다. 고모가 그 남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걸요. 갓난아기도 아닌 젊고 잘생긴 남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게다가 떠나는 고모의 차 뒤로 그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자 친구가 묻대요. 왜? 뭔데? 아냐, 그냥 제 눈이 가 있는 곳을 보던 친구가 그러대요. 우와, 저 남자들 장난 아닌데? 우리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헤헤. 미쳤어. 근데 저 남자들은 뭐지? 글쎄다.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잘생겼대? 그게 호스트바. 그러니까 룸살롱 같은 거라는 건 며칠 뒤에나 알았어요. 친구나 저나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칠 뒤 선배들이랑 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친구가 했어요. 그러자 선배 하나가 알려주대요. 중앙도 애들이 잘생겼다고. 아이고 호스트바이크? 호스트바? 설마 잘생긴 남자들 끼고 여자들이 술 먹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충남동에 그런 게 있다고요? 서울도 아닌데? 얘가 충남도 말기를 몰라고. 왜? 니들도 그런 데 가보고 싶냐? 아, 소라. 술값만 좋기 패익은 넘을 텐데. 하긴 니들은 돈 있어도 못 가겠다. 니들 같은 핏덩어리들은 받아주지도 않을 테니. 그래도 가고 싶다면 돈 많이 벌어.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선배가 웃으며 얘기했지만 전 그 이야기를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선배 말대로라면 고모가 호스트바란 곳에 가서 남자를 끼고 술을 마신 걸 테니까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모가 그런 곳을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어요. 정확한 건 아닐 테지만 선배 말대로 100만 원은 넘게 줘야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에 아무렇지 않게 갈 정도로 고모가 돈을 많이 번 건 맞았죠. 1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도 큰 부담이 아니었을 텐데요. 당장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만 해도 1억이 훌쩍 넘는 그런 차였으니까요. 그래도 가정을 지닌 여자가 그런 곳에 다니는 건 좋아 보이지 않죠? 특히나 고모부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전 고모보다 고모부랑 더 친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고모부는 남이었지만 훨씬 이야기도 잘 통했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더 그랬답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고모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우리 집안 통틀어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랬으니 대학에 관한 궁금증을 가장 속 시원히 해소시켜줄 사람이었죠. 사실 제가 그 대학에 간 것도 고모부 책임도 없지 않고요. 컴퓨터 관련해서 몇 대학을 염두에 뒀는데 고모부가 자신의 무교라는 이유로 강추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덕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모부 안엔 대학 동문이 되기도 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고모부의 병원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가끔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를 얼마나 살뜰히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고모부는 슬아의 자식이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게다가 자신이 의사이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을 텐데도 안 그러신 걸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고모와 고모부 두 사람이 결정한 것일 테니 따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고모부는 저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분이세요. 그런 고모부를 두고 고모가 이상한 술집에 다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마음 같아선 바로 일러 바치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죠. 괜한 가정분란에 만들 일이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참았던 건 아닙니다. 결국 제가 고모부에게 일러 바쳤거든요. 덕분에 저희 엄마가 고모와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 일은 제가 3학년 때 벌어졌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종 스펙 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요즘 대학생이고요. 불쌍하죠? 예전처럼 대학의 낭만 이런 건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든 분위기인 건 그래서입니다. 당장 취업 못해서 둔총에 받을게 뻔한데 그깟 낭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들 이력서에서 너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도 당연히 그중 하나였고요. 저희 과의 경우 컴퓨터와 관련된 실적을 쌓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게 바로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내놓는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에요. 남들이 만들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들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한답니다.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기업 관리 프로그램에 도전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돈이나 직원들의 업무 실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진짜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그래도 대학생이 만든 것이니 여기저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기업 담당자가 사용해보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개별 기업의 자료로 그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란 게 당연히 회사의 비밀에 속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자기들의 비밀을 일개 대학생 따위에게 제공하겠습니까? 아쉽지만 모의 프로그램 형태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떠오르니까 고모부였어요. 고모부의 병원도 기업이었으니까요. 일반적인 기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직원들이 있고 돈을 굴리는 구조니까요.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고모부를 졸랐답니다. 아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아이 은지야, 이거 대회비인 건 알지? 알죠.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죠. 죄송해요. 근데 이대로 제출하기엔 마음이 안 놓여서요.
실제 자료로 테스트해봐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래야 수정도 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무부 부시기에도 나쁘진 않죠? 나야 뭐라니? 아이 그래도 우리 은지가 만든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근무부 항상 감사해요. 알죠? 제가 근무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여우를 봤나? 아이 너 자꾸 그러지 마라. 마음 흔들리잖니? 그러라고 이런 말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좋아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무부가 제 애교에 얼마나 약한지 말이에요. 결국 근무부는 두 손에 들었습니다. 진짜나 이러다. 아이고 뭐 혼날지도. 너무 자세한 자료는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 우리 파악에 필요한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다. 우리 유가장한테 말해놓을 테니 그렇게 하라라. 정말이죠? 근무부 최고. 진짜 나 세상에서 근무부가 최고 좋아요. 알았어. 아이 줄게. 준다고.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무부만큼 멋진 어른이 그리 흔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자료를 건네받았답니다. 사실 그것도 엄청난 특혜였죠. 자칫평원에 민감한 부분까지 알려질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건 담당자인 유 과장님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실장님은 모르게 해야 해. 이거 실장님이 알면 나 진짜 잘릴지도 몰라. 병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하긴 하는데. 표정에 난감함이 가득이었어요. 무엇보다 실장님, 그러니까 근무가 알면 안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는 걸 보니 제가 받는 자료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지야, 자료 입력 다 했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나머지는 네 손에 맡길게. 티를 부탁한다 친구. 자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거반달릴 정도였어요. 근무부 말로는 최소한의 자료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고에 수고를 거듭한 친구는 일단 돌아가서 쉬기로 하고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제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병원의 작은 흐름이나 인사관리 부분을 보며 스스로 흡족해하긴 했지만 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회계 부분에서는 여기저기 엉성한 부분이 보이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문제인 듯 보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는 것이라면 계산 실수가 날 수도 있지만 컴퓨터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한 거였으니까요. 보고 또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제가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 때 회계 부분은 거의 제가 도맡아서 했고요. 경영학과에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거인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돌렸어요. 그러자 보이는 몇몇 이상한 부분들, 그건 예전과 다르게 늘어난 비용과 또 늘어난 약품 구입 대금 같은 것이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가장 금을 들이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특히 근무부의 병원처럼 규모가 있는 곳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랍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도 그렇지만 의사가 주재해주는 약에 따라 근처 약국에 집어넣는 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제약회사 비리 같은 걸 보면 병원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회사 약을 많이 팔기 위해 접대나 향응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뒷돈까지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일을 진행하니까요. 큰 병원일수록 내부 감사도 있으니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작은 병원이나 병원장의 권력이 강한 곳은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개인 회사에 가까우니 한 사람의 있기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근무부의 병원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고모부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모부는 의사지 사업가가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고모부 병원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고모부가 아니었고요. 프로그램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이 섞여 있을 거란 사실 말입니다.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두드리던 고모가 떠오른 건 당연했어요. 고모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모든 걸 안다 해도 감히 고모에게 반기를 들 수도 없을 테고요. 가족인 엄마조차 자신의 뜻에 거스른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구박을 일삼는 분이셨잖아요. 자기 울케한테도 그러는 분인데 하물며 직원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료를 건네며 고모는 모르게 하라던 유 과장님의 말이 문득 떠오르대요. 유 과장님은 이 자료를 검토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회계법인의 직원이었다면 알았겠지만 전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개 대학생에 불과했으니 이런 회계상의 우려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다만 이상한 점이 포함된 자료였으니 그런 걸 유출하는 신전이 편했을 수는 없었겠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전운이었던 거죠. 고모가 곤란한 입장에 몰리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 덕에 더 큰 비리가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나 고모부를 위해서도 그래야 할 일이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 엄마의 고통을 덜 수 있었으니 그보다 좋은 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고모부에게 알릴 생각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고 설령 그게 맞다 해도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당연히 병원의 책임자인 고모부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전에 고모가 엄마에게 사기 그릇을 던져 엄마가 얼굴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얼굴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얼굴에 큼지막하게 밴드를 감싸고 있지 뭡니까? 아빠의 표정도 침통하기 그지 없었고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통에 손잡이 쪽에 얼굴을 부딪혔어. 괜찮아. 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진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얼굴 오른쪽으로 운통 가린 밴드의 크기가 그것이었어요. 단순히 얼굴을 부딪혔다고 밴드를 바르진 않잖아요.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힐 수는 있죠. 그럼 보통은 붓거나 뼈가 상하지 않나요? 그럴 때 밴드를 바르진 않는 거고요. 훑은 밴드는 어디가 찢기거나 베일 때 바른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아는 거고요. 집안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엄마처럼 당황하거나 아빠처럼 침울해하지는 않을 테고요.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엄마? 아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런 건 아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거짓말에 특히 취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번을 더 재촉하자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그게 며칠 전에 할머니가 김장을 하셨대요. 좋기 300북이 가까운 김장을 하다가 다쳤더군요. 그것도 엄마와 도우미 두 분이서 하신 거래요. 고모와 할머니는 안 계셨고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 300북이 김장을 할 이유는 없죠. 이유는 고모 때문이었습니다. 고모가 여기저기 김치를 나눠주다 보니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 자리에 자신이 빠지고 겨우 도우미 두 분으로 생색을 낸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김장이 끝나갈 무렵 삼겹살을 사들고 와서는 수육을 만들러 그러더니 수육이 제대로 안 삶아졌다면서 고기를 바닥에 던졌고 그게 양념에 담고 있던 사기 그릇을 친 거예요. 불행히 그 사기 그릇이 날았다 떨어지며 생긴 파편 조각이 엄마 얼굴을 때렸고요. 운이 좋아서 눈을 간신히 피했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고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윤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도 그래. 아빠 고모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지. 아빠 와이프가 신명했을 수도 있었어. 화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을 말자. 할머니는 뭐라셔?
할머니가 그럼 엄마니까 혼을 냈어야지. 안 그러셨지? 나 진짜 실망스러워. 그러면 그렇다 쳐도 할머니까지 왜 그런데? 진짜 당장 달려가 한바탕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걸로 구모와 붙기엔 제 힘이 너무도 약했어요. 이미 할머니까지 구모편에 서서 엄마를 몰아붙이는 중이었잖아요. 방법이 없진 않았죠.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면 분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바로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분명히 이산이 있던 프로그램 말입니다. 근데 신중만큼의 물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나쁜 짓을 했어요.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남의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걸 훔쳐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합법적인 일은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도 망설이진 않았어요. 어차피 근무가 한 짓이면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 증거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게다가 전 근무 조카였잖아요. 근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았죠. 그게 아니라 해도 웬만큼의 지식만 있으면 가능한 게 해킹이기도 하고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잘못이란 건 알지만 세상 어느 딸이 엄마를 괴롭히는 건 보고만 있을까요? 제가 그리 효녀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인걸요. 그렇게 부모의 컴퓨터와 핸드폰에 훔쳐봤습니다. 우리 부모 대단하더군요. 정상적으로 벌어도 충분히 많이 벌었을 상황임에도 굳이 뒷거래니 무자료 거래, 병원 공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대셨으니까요. 비단의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호스트바 같은 이상한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들과 주고받은 다양한 이야기들도 핸드폰에 묻혀두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무 진짜 왜 그래요? 저 멘탈로서 엄마의 상처를 낸 장본인에게 따지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한테는 그래도 조카인 제게는 약한 편이었으니까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니. 일하다 보면 그런 적도 많고, 그쵸 엄마? 할머니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더군요.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왜 더 미운지 알겠대요. 그래 은지야. 그냥 손님이 그러신 거야. 설마 네 고모가 일부러 그랬겠냐? 할아버지나 고모부는 후래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설마 자기 아내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테니까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넘기면 또 악순환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건 끊어내야 했답니다. 할아버지와 고모부 앞에서 그간 엄마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다 얘기했어요. 쇼핑 간다는 이유로 엄마를 불러 이불 빨래를 시키고 고모 선물 사오라며 서울로 보내 심부름을 시킨 일. 그럴 때마다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혼을 내서 엄마를 등을 짓게 했던 일 말입니다. 처음에는 듣고만 있던 할아버지와 고모부의 표정이 제대로 일그러지셨어요. 당연히 고모와 할머니는 둥실분 표정이 되었고요. 고모가 계속 들어줄 리 없죠. 아무리 조카라 해도 자기한테 기어오르는데 봐줄 사람이 아니었죠. 적어도 그때 고모는 그랬어요. 예쁘다 하니까 얘가 버릇없이 옳게가 가르친 게 그것뿐이니 어쩔 수 없나. 말이 심했어요. 당신 지금 말이 왜 그래? 여기서 처남댁은 뭐고? 또 그것뿐은 뭐야? 고모부가 사람 좋은 의사긴 해도 만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리 대거센 고모라 해도 고모부가 점색을 하고 나서는 순간은 다르죠. 고모를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니 가급적 존중해 주시는 거지 아니다 싶은 것까지 마냥 우냐우냐 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고모부 반의 반만 닮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잠깐 주춤하던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새가 너무 버릇없이 하잖아. 어른이면 감싸지만 말고 따끔하게 혼돈해야지. 제 말대로라면 나도 엄마도 이유 없이 트집이나 잡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나쁜 년이라서 며느리 옳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게.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그것만이면 몰라도 할머니까지 그러시니 고모부가 더 최근에 못하셨어요. 할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설마 설마 했는데 아이 당신 정말 그랬어? 아이 강이랑 그랬냐고. 평소 인자하시던 할아버지가 입을 여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하세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화낸 적도 거의 없었대요. 근데 아빠한테 혹은 외부 사람한테 화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대요. 아빠는 자식이니 당연히 무서웠겠지만 외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할 만큼 한번 화를 내시면 주변이 얼어붙는다 그러셨거든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날 알았어요. 얌전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는 말이 뭔지를요. 할머니와 고모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대신 엄마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엄마를 보며 할아버지는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셨고요.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 내 잘못이지. 내 마누라와 내 딸이 저랬으니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에이 미안하다. 아니 요새 저 사람 좀 변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 그러는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할머니와 고모가 뭐라 그러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고함을 치셨어요. 내가 에이미한테 사과하는 거 안 보여? 지금부터 두 사람 한마디라도 입대면 이 당장이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 닥치고 있어. 내가 지금 에이미랑 이 점수반복이 얼마나 창피한 줄 알면 죄송해하는 건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네요. 고모부도 할아버지처럼 자기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사과했으니까요. 크게 화를 내신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고모가 엄마를 째려보며 입을 열대요. 좋겠네, 효녀딸도서. 누가 봐도 비아냥이었습니다. 당신 그만 안 해? 그만 안 하면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게 분했는지 평소답지 않게 고모부에게 맞서지 뭡니까? 아무리 고모가 기구만장해도 고모부한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고모부 부드러운데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라서요. 내가 진짜 은지 부탁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 당신 진짜 안 되겠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니?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겠구나. 저한테 날아오던 고모의 화살은 제 날아오기도 전에 부러졌답니다. 고모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반패를 두셨거든요. 고모부가 고모의 각종 비리와 함께 호스트바에서의 다 뜨거운 문자까지 다 까발리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건 아니었어요. 알아서 잘 수습하시란 의미였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재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다시 등장하신 할아버지를 위시해 모든 사람이 그걸 봤어요. 원지 부르실까봐 제가 설명까지 했답니다. 고모 태도를 보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요. 이 내가 진짜 딸을 잘못 키웠네. 점서방, 자네 마음대로 하게. 아이 감옥에 보내든 이혼을 하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 아이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내가 이런 사람을 이 평생 믿고 살았더니. 할머니도 그 정도까지 모르셨으니 정말 놀라셨나 보대요. 하긴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기세 튼튼하던 고모가 고모부 손에 끌려나갔고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의 실망을 보곤 쥐죽은 듯 침묵만 지켰답니다. 당연히 저희도 집으로 왔죠. 그리곤 엄청 혼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모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말이죠. 혼난 짓을 한 건 맞았죠. 그래서 실컷 혼났어요. 근데 제가 혼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고모는 정말 이혼당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또 비로소 간신히 용서를 받았답니다. 그 대신 편모니에서 완전히 손을 대야만 했죠. 동시에 할아버지는 당분간 그물을 보지 않겠노라 선언하셨고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다셨는데 그 나이에 쫓아내면 죽으란 소리가 될 것 같아 그것만은 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든 고모와 할머니는 집안에서 칙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답니다. 집안의 발칵 뒤집은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일로 야단에 맞긴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덕분에 엄마가 명절에 진정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대굿이란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더 찾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네요. 돈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끌어내니까 말이죠. 아마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 많건 적건 지금 가지신 품성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